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터키 쿠데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서봉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이 쿠데타 발생 소식이 현지 군 세력에 장악된 TV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네,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휴가 중이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압에 나섰고 그 결과 쿠데타 시도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1,4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남았습니다. 일단 쿠데타 시도는 진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건의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고 터키 전역의 경찰 등 공무원이 9,000명 가까이 파면되었다는 보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쿠데타 시도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제사회 역시 사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테러와 난민 문제로 인해 유럽 전역의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터키의 정치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배경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금 터키 상태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쿠데타? 네, 먼저 이번 쿠데타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 1960년 첫 쿠데타 발생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56년간 모두 6번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정교 분리를 놓고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지난 1928년 헌법 제정 때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했고요. 그러면서 종교와 종파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세속주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실제 국민의 99%가 무슬림이지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군부는 이처럼 이슬람교의 영향에 맞서서 세속적인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요. 과거 3번이나 쿠데타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 세력도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펼쳐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다면서 민주적인 질서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재건하겠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의 통치와 부정부패에 일부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혼란에 반대하는 터키 국민의 적극적인 저항 탓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위원회 지적대로 사태 후폭풍이 커지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고요. 쿠데타 가담자 등 직위 해제를 당한 사람만도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형제 부활까지 거론하고 있는 에르도안 정부는 최근 석 달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면서 체포 구금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터키의 강경 대응에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터키의 정치 상황과 외교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도 많습니다. EU와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의 쿠데타 시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럽으로서는 전혀 예상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일단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유럽에서는 일단 안도를 하고 있지만 터키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EU가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2차 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는 유럽에게는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향후 유럽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이민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발생 직후 EU 지도자들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헌정 질서 회복을 요구하면서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성명을 내고 터키는 EU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면서 EU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그 국가의 제도, 법치를 지지한다. 터키가 신속하게 헌법 질서를 되찾기를 요구한다고 쿠데타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터키가 정치적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합의해놓은 이민협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터키 국민이 EU로 대거 엑소더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터키는 또 올 3월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등을 떠안는 대신에 EU가 비자 면제 그리고 60억 유로 이상의 경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송환 협정을 EU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거듭나려는 에르도안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터키 정부에 더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또 반대파 제거를 위해서 사형제 부활을 이슈화하려는 터키의 움직임도 이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터키는 미국에 대해서 쿠데타 배후자로 지목한 에르도안의 정적이자 재미 이슬람 학자인 뷸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터키가 IS 등 그간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지 않게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미국이 뷸렌 송환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나라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IS 격퇴전 행보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 실패로 위신과 병력을 적지 않게 잃은 터키군이 쿠르드 반군이나 IS 격퇴전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터키가 이번 쿠데타 사태를 계기로 IS 격퇴에 핵심 역할을 했던 자국 군사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터키의 국내 군사 문제는 유럽의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동유럽과 발트해 등에서 러시아와 나토 간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터키의 혼란은 유럽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럽의 그 악재가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또 터키 쿠데타까지 계속되면서 이 테러와 같은 국제 정세 불안 요소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죠. 네, 최근 터키 쿠데타뿐 아니라 유럽에서의 잇따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의 휴양지인 니스 해변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가 일어나 84명이 사망했고 잇따라 독일에서도 기차에서 도끼를 든 승객이 난동을 부려 2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불안과 난민 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었는데요. 유럽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 증시나 환율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꾸준한 보도와 전문가 분석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테러의 대상과 그 수법도 참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유럽은 잇단 테러의 충격과 불안감에 쌓여 있고요. 이러다가는 테러가 일상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유럽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지난 3월 브뤼셀에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엄습했고요. 유럽 내 정보 당국은 몇 차례 테러 음모를 적발해 내기는 했지만 테러를 막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니스 테러는 유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탄이나 총기 등이 테러의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차량이 무서운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스 프랑스 총리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프랑스는 테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중 집회나 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무장을 시키고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미국처럼 일반인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테러 공격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서방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대테러 전쟁의 고삐를 조일수록 이슬람 국가와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 공격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은 오래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보 쪽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영국의 EU 탈퇴라는 혹시나 했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새로 선출이 돼서 내각을 출범하는 등 국민투표 이후 정치적 안오미를 해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협상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메이 총리도 올해 안에 영국의 EU 탈퇴는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의 안개를 서둘러 걷어낼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 이동의 자유 보장, 이민자 문제를 비롯해서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 등 쟁점이 수두룩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이웃인 터키에서 쿠데타 시도까지 발생하면서 유럽 장애 불씨로 간주하는 난민 문제 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은 최근 잇따른 테러와 브렉시트 관련한 뉴스를 주요 이슈로 보도해왔고요. 이에 따른 유럽의 대책 강구와 해법을 찾기 위한 유럽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할 계획입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최근 EU 외교장관 회의가 열려서 터키 쿠데타와 니스 테러 사건 등이 논의가 됐고요.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납니다. 또 오는 9월에도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비공식 정상회의에 이어서 10월에는 EU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YTN은 위기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한 유럽의 노력을 앞으로도 보도 그리고 전문가 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전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엔 터키 쿠데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서봉국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는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곳곳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치수와 하수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매체와 교육을 통해 치수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하수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언젠가 내가 버린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YTN DMB의 녹색의 꿈은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방송된 하수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편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려지는 물, 즉 하수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된 하수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편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생존을 위해 하수 처리가 왜 중요한지를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 하수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없던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수역 수질 보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리는 물에 대한 중요성과 하수 처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기대만큼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시라는 특정 공간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적으로 쓰고 버려지는 생활하수와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버려지는 오폐수 처리 문제가 도시환경 문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 문제로 여름이면 모기와 나방을 비롯한 다양한 해충들의 출몰은 인간의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나 일본내염,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등은 인간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모기의 서식 조건이 우리의 삶의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인데요. 모기의 산란과 서식 조건이 되는 하천, 도랑, 정화조, 맨홀, 하수구 등 도심 내 장소들은 주로 우리가 쓰고 버려진 물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친환경 정수처리 기술을 통해 마시는 물로 재탄생하고 이와 함께 하수 슬러지가 대체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시청자로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에 대한 기원과 발전 역사를 중세 유럽과 근대 산업사의 형성 시기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물 관리 차원에서 치수와 함께 하수를 담당하는 핵심 관련 부처의 정책이나 계획 등이 다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수 관리가 이루어지는가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이 실생활에서 하수와 관련하여 어떤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녹색의 꿈에서 방송된 하수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편을 통해 시청자들은 치수도 중요하지만 하수 역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국내는 물론이고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보도된 뉴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보도 초기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드 공동 실무단 구성과 출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보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한미일 공조 외교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강력 반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국제적인 이슈로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로 접어들면서 사드 배치의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국내 문제 이슈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사드 배치 후보지들에 대한 추측 보도로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와 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주민의 반발과 시위와 관련한 집중적인 보도가 이루어졌고 항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인이 개입되었다는 내용도 다루어지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사드 반대 농성 불법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 시위에 대해 정부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모색을 보도 내용으로 후속적으로 다루었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유해성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 기자단의 괌 사드 배치지를 방문하여 전자파 측정 시험 등을 통해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공동안보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이 뉴스의 시의성과 속복성에 근거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국내외 여론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근까지 사드 배치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국내외 여론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 특별히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남남 갈등과 남북 관계, 주변국들과의 군사 외교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대안이 보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못한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포함된 자막이나 부적절해 보이는 장면이 사용된 자료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고령층은 일하고 청년은 놀고 취업자 60대가 20대 앞질러라는 스크롤이 방송됐는데, 놀기만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청년은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후속 아이템에서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고라는 단어가 자칫 거부감을 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가급적 민감한 용어는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우병우 아들 전경 전출 특혜 의혹 제기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의경을 전경으로 잘못 고지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방송된 전문가 대담을 다룬 톱뉴스에서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으로 수정해 방송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일 스쿠버 다이버 활약 덕에 유람선 전원 구조라는 기사의 자막에 나온 119 부른 것 보니까 사람 있네는 시민 중 누군가가 말을 하는 내용이므로 인용 및 말이라는 것을 구분짓는 큰 따옴표 사용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또 내홍 속으로라는 주제에 출연자 대담 코너에 나온 친박 측 후보들의 나열된 화면을 보면 다른 후보들은 열심히 연설을 하면서 정면을 주시하는 모습 위주의 장면인데 비해 하필 한 의원의 화면은 무언가를 엿보고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어서 그다지 적절한 화면 선택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환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스포츠 저널리즘 보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올림픽이 열정을 가지고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8월 6일부터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집니다. 대여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더운 여름을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열정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림픽 보도에 있어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이라는 분야에서도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에 대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스포츠 경기를 대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는 경기의 의외성이 주는 감동을 말하는 격언이지 스포츠 경기를 준비 없이 보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스포츠 보도에서의 전문적인 기자나 해설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때때로 올림픽과 같은 국가별 경쟁 경기를 보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수가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투혼인데 상대방이 했을 때는 비열했다든가 하는 식의 보도가 경쟁 국가 선수가 실수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멘트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스포츠 보도에 있어서 시청자들은 불편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해설자의 꾸짖는 듯한 보도일 것입니다. 특정 종목의 전직 감독이나 메달리스트가 나와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 선수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려는 방식의 보도는 스포츠를 즐기려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올림픽은 국가 간 경쟁으로 애국심이 고취되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의 표현이 경쟁 국가에 대한 비난이나 자극적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올림픽의 취지가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평화적인 친선 도모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하면서 병역 미필 남성 선수에게 군 면제를 유독 강조하는 보도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선수에게는 향후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올림픽을 시청하는 많은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자칫 병역을 피하는 것이 혜택이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들게 할 것입니다. 여성 선수에게는 미녀, 요정 등의 별칭을 남발하지 말고 기량보다는 외모나 복장 등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보도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나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는 일을 피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올림픽 메달 개수나 인기 종목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구군을 점치는 경우까지 있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를 정치, 경제, 사회 뉴스에 비해서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과장하여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 역시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감동적인 스토리, 스포츠 종목 자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만족감 높은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